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후반전에 접어들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나를 도와라. 나경원 후보랑 원희룡 후보가 서로 나를 도와라. 그러니까 단일화를 나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잠시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연대를 한다든지 제가 단일화를 한다든지 그럴 의사는 없지만 결국 원희룡 의원께서 저를 지지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좀 지지율이 많이 빠지고 있는 추이로 보이기 때문에 원희룡 의원의 지지율이 저하고 저를 지지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얘기한 적 없습니까? 언론에서 자꾸 물어보니까 열려있다. 딱 네 글자 그게 전부예요. 그래요. 당사자가 기분 나쁘잖아요. 시작도 안 했는데 단일화라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대답을 안 하면 또 오해를 하시니까 불가피하게 예. 딱 네 글자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저를 돕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선으로 갈 가능성이 현재는 한 반반 정도 된다고 보고요. 네. 네, 두 분 다 결국 나라 그러는데 저희는 지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어느 쪽으로 단일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일단은 단일화의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거는 이제 판세 자체가 한동훈 후보에 대한 대세론을 꺾지 못하는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단일화 이슈를 통해서 다시 주목도를 가져오려는 전략일 뿐이다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결선 가도요? 이거 결선을 가야 되죠. 결선은 자연스럽게 2, 3등 안에서 이제 자연스러운 단일화가 예. 결선 투표고요. 예. 단일화는 이제 물리적으로 그 결선 투표 전에 간다는 것인데 만약에 결선을 가면 지지 선언을 한쪽에 해줄 수는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그럴 수는 있겠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서로 간에 그렇게 신뢰를 주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2등, 3등도요. 예. 통상 이제 단일화라는 것들이 2위와 3위의 그룹 자체가 나름대로 좀 붐업이 돼야 됩니다. 아예 치고 올라오지는 않지만 떨어지면 안 돼요. 한 발짝씩이라도 올라가면서 둘이 합쳤을 때 1+1이 2나 3이 됐을 때 단일화 효과가 있는데 이거 지금 상황을 보면 1+1이 0.5나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는 상황 같은 거거든요. 2가 안 된다. 2가 안 되는 안 상황이라고 됩니다. 저는 판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일화 이슈는 그냥 지금 현재 입출 남은 상황에서 한동훈 후보를 흔들 만한 전략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떤 전략적 차원에서 좀 하수들이 쓰는 단일화의 어떤 선언 같다. 그래 보여요. 예. 나경원 후보는 원희룡 후보 안 그래도 지금 지지율도 빠지고 여론조사 결선 투표 저희가 YTN 여론조사 결과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동훈 대 원희룡, 한동훈 대 나경원 했을 때 내가 더 경쟁력이 있고 결국 나로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를 도와달라라고 예. 해서 나가 이런 예. 나경원의 나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한마디로 사정 변경이 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경선 레이스가 출발할 때는 오히려 원희룡 후보가 내가 중심으로 돼서 나경원이 도와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었는데 예. 거꾸로 지금 중반에 이제 반환점을 터닝하는 포인트에서는 오히려 나경원 후보가 원희룡 후보에게 저를 좀 도와주시죠, 사퇴하시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결국 내가 제일 잘 나가는 못하고 내가 두 번째 잘 나가 이런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두 번째 정도 잘 나가고 있으니까 3등인 후보가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 선거를 하다 보면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는 2위, 3위 후보가 상당 부분 격차가 났을 때에 어떻게 보면 단일화 이슈가 되는데 2위, 3위 그룹의 어떤 격차가 별로 나지 않으면은 이 선거의 어떤 역학구도 상황에서 지금 1차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 되기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어렵죠. 누군가 결국 지금 포기하기가 누가 힘든 1위나 상황이다. 2위가 했을 때 예.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내가 어떻게 보면 1위 후보와 어떻게 보면 싸우게 됐다는 그런 구도가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7월 23일 이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뚜껑을 열어봤을 때 과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2위가 누가 되느냐. 그때는 이제 단일화 이슈가 현실화되겠지만 과연 그것이
단일화를 했을 때에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단일화 후보로 다 표가 결집되는 것이냐. 그거는 그때 가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7월 23일 전에는 나 후보건 원 후보건 간의 단일화는 사실 쉽지 않은 것이 아닌가 예측을 해봅니다. 그냥 뭐 산술적으로만 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당대표 선호도 조사 좀 보여주시죠. 네, 국민의힘 지지층 및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두 개 이제 여론조사를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산술적으로 나경원, 원희룡 후보 지지율 합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윤상현 후보도 한번 거론해 주시죠. 아, 윤상현 후보도 윤상현 같이 후보까지 더해서. 합쳐도 예. 어려운 좀 넘어서지 못한 상황이죠. 예. 물론 의견 유보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추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정말 파격적인 네거티브를 했죠. 뭐 원희룡 후보나 나경원 후보, 특히 원희룡 후보 쪽에서 공세를 수위를 높였고 뭐 거의 오물을 끼얹었다라고 하는데 본인이 다 뒤집어 쓴 형국이 돼버렸고 예. 결국엔 그 뒤에는 영상과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친윤 그룹에서의 파상 공세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수치라고 봤을 때는요. 이건 결선 투표뿐만 아니라 단일화가 의미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 두 분 원희룡 후보와 뭐 나경원 후보, 윤상현 후보도 거론하겠습니다. 예. 이 세 분이 중진 그룹이기 때문에 예. 나름대로 정치 내공이 있다면 이때쯤이면 출구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격 수위를 천천히 낮춰가면서 대야투쟁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결국에는 화합하는 쪽으로 가는 어떤 메시지가 가야 되는데 오늘까지 봐서는 그러지 않고 끝까지 같이 주고 보자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전당대회가 국민의힘 끝나고 나서 당내의 갈등 부분이 불씨로 남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봐서는 단일화 부분은 전략적이지만 향후에 만에 하나 결선에서 2, 3등이 나 후보와 원희룡 후보 둘 중에 있다 하더라도 저는 나경원 후보가 되든 원희룡 후보가 되든 두 분은 결선 투표에서 한동훈 후보가 아닌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그때야말로 진정한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생존을 위한 출구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결선이 갔을 때 한동훈 후보한테 지지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남아있다. 좀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늘 주장하는 게 이런 여론조사 믿지 말아라. 당원들의 여론조사가 중요한 게 아니냐 하라는데 당원 여론조사 결과가 한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돼갖고 그게 또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그 뭐 깜깜이 선거 그런 얘기도 예.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여론조사를 했고 그것의 여론조사의 주체가 한동훈 후보 캠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한동훈 후보뿐만 아니고 나경원, 원희룡 후보 캠프에서도 내부적으로 여론조사를 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공개가 되지 않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그 한동훈 후보 측에서 이 여론조사를 했는 것이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예. 언론에 공표됐다는 사실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그런 논란이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법적 맥락을 넘어서 정치적 맥락을 봤을 때는 이른바 대세론을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 도장을 찍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정치적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도 문자도 받았습니다만 예. 이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대상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제 모집단이 확정된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하는 결과는 결국 상당히 그 결과의 신빙성이 높은데 그 결과에 봤을 때에 당원들에도 과반수가 넘는 것이 지금 한동훈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대세에 편승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나경원 후보라든가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사안에 대해서 당 선관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법적 측면에서는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나올지 그 유출의 경로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한동훈 후보한테 상당 부분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결과가 됐기 때문에 지금 2위, 3위 그룹으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를 이 TV 토론이라든가 아니면 합동연설회에서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당원 여론조사가 언론에 보도된 점에 대해서는 한동훈 캠프에서는 우리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사실이 맞는지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공식 입장을 밝혔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당대회 후반전 이번 주에도 또 TV 토론이 남아 있고요. 한동훈 대 원희룡 이 공방에도 또 시선이 쏠릴 것 같은데요. 원희룡 후보가 오늘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토론 스타일도 이게 막 저도 사실 정치 경력 25년에 처음 겪어보는 스타일이에요. 말을 하는데 계속 끼어들고 옆에서 쫑알쫑알하고 막 해서 옆에서 쫑알쫑알하고 막 해서 여론 조성팀 의혹, 사천 의혹, 김경률 추천 의혹, 3대 의혹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저는 사퇴, 정계 은퇴겠죠. 본인도 후보 사퇴 그리고 정계 은퇴 괜찮으세요? 약속하시죠. 예스 와 노. 좋아하시잖아요. 예스 와 노. 저도 같이 아니 짧은 시간에 본인의 최소한의 주장도 못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걸 같이 말로서 누르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당원들이나 시청자들이 볼 때는 짜증스럽죠. 사실 처음에는 첫 토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10년 이 대학 선배고 25년 정치 선배 아닙니까? 좀 져주는 모습으로 좀 하자라고 들어갔는데 그랬더니 난리예요. 아니, 토론은 가서 싸우라고 있는 건데 지지자들이 그 특유의 이제 말싸움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어떻게 대처를 해야 알겠습니다. 할지에 대해서 저도 아주 좋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열되고 있는 분위기 짚어보고 있는데요. 원희룡 후보가 앞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이른바 뭐 쫑알쫑알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 제가 아는 원희룡 후보가 나름대로 내공도 있고 본인도 얘기했듯이 소장파, 그다음에 흑수저, 예. 또 여러 가지 정치의 내공도 이제 자랑은 삼아 사시는데 저 이번 전당대회를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왜 나오셨나 싶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마이너스가 너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후배를 대하는 입장에서 본인이 아량을 베풀었다. 토론회에서 지난 2차 토론회 10년 또 대학 선배기도 하고 25년 정치 선배라서 좀 봐주면서 하려고 했는데 막 말싸움을 걸어오더라 당황스럽다. 예. 근데 알고 보면 이 한동훈 후보가 내 사석으로 보면 쫑알쫑알하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개인 폄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전당대회에서 필요한 얘기인가? 예. 불필요한 얘기잖아요. 따지고 보면 꼰대 인증이거든요. 이게 후배는 선배 옆에서 쫑알쫑알 거리면 안 되고 말싸움 할 때도 대들면 안 되고 이런 느낌을 줘버리니까 결국은 이거는 메시지로 이기는 것도 아니라 태도에서 져버리는 꼴이 된단 말입니다. 쫑알쫑알이라는 표현도 좀 오랜만에 들어본 표현인 것 그러기도 같긴 하죠. 한데요. 예. 보통 이렇게 다 큰 성인들한테 어디서 쫑알거려? 이거는 좀 따지고 보면 비하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득점 포인트를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말을 통해서 본인의 지금의 조금 열세에 있는 부분들을 좀 해소하려고 기분이라도 좋으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주일밖에 안 남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결과를 떠나서 원희룡 후보라는 그 국민의힘의 오랜 정치인이 과연 제대로 된 출구 전략과 유종미를 거둘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그냥 그 연연을 떠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지켜보는 입장이다. 좀 예.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토론에 임하는 뭐 태도, 제스처 이런 거는 이제 보는 분들이 주관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긴 하는 건데 뭐 당권 주자 토론에 선후배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걸 보면서 작년이었습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법무장관일 때에 법사위에서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을 따박따박 한 것에 대해서 아주까리 기름만 먹냐. 왜냐 했더니만 뭐 깐죽깐죽한다. 그랬다가 아까 서영교 그 대표 그가 얘기한 것처럼 소장님. 결국은 꼰대 이미지만 강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결국 메신저를 공격을 하다가 오히려 지금 신선한 이미지 남원정이라고 해서 보수의 개혁 보수의 젊은 보수라는 이미지만 많이 까먹었다는 점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그 원희룡 후보님 뭐 저도 참 존경하는 선배님이신데 점수를 정치적인 어떤 점수를 많이 까먹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뭐 혹자는 이런 상황에 이제 서로 간에 한과 원 간에 어떤 그 한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넘어가야 될 선을 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만 아직 열심히 어떻게 보면은 지금 헤엄을 쳐가면서 경주하는 과정에서 있는 하나의 해프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지금 원희룡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1차전에서는 어떤 TV 토론에서는 네거티브를 자제하다가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전략적 미스다라는 판단이 있으니까 2차에서 상당히 강공 모드로 왔는데 과연 그러면 3차전에서도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 왔다 갔다 할 것이냐, 아니면 이번에도 또 네거티브로 갈 것이냐 이번이 고민스러울 텐데
아무리 어떻게 보면은 그 싸운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격은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도 또다시 이런 식의 어떤 그 태도에 대한 문제를 삼는다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 반등의 계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원희룡 후보가 더 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다가오는 3차 TV 토론의 원희룡 후보의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된 것이 아닌가 평가를 합니다. 원희룡 후보 전략도 고심이 깊을 것 같고 한동훈 후보도 그럴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여론조사 1위 후보니까 좀 여유 있게 대응하라 이런 주문도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천 의혹, 댓글 의혹 이것은 뭐 반격을 안 할 수 없는 아주 무거운 의혹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토론회에서 좀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일단 사천 댓글 의혹 부분에 있어서 걱정해야 될 거는 저는 사천 의혹 자체는 털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천의 당사자들이 지금 공격하는 사람들도 더 사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예를 들면 나경원 후보도 그럼 사천 받아서 당선이 됐고 그러면은 윤상현 후보도 그렇고 원희룡 후보도 그러면 인천계양에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러 갔잖아요. 그것도 사천인가요? 그렇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넘어갈 수 있으나 댓글 의혹 자체는요. 이거는 잘 넘어가야 될 겁니다. 예.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끝나고 나서의 야당의 공격의 빈미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섬세하게 대응할 공산이 크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나경원 후보는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대선에 뜻이 있다고 밝히면서 왜 당권 도전을 하냐. 이것은 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요.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나경원 후보도 꿈을 좀 크게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대선 후보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강해지는 정당입니다. 나경원 후보님도 좀 더 꿈을 크게 가지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을 배신할 거라 그러는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신을 할 수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잘 돼야지 결국 가서 국민의힘도 잘 될 거고 그다음에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희망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돼 버리면 국민의힘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 희망이 없어요. 네, 먼저 한동훈 후보 발언이요. 나경원 후보 꿈을 좀 크게 가지시라. 그럼 대권 같이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반격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한동훈 검사 시절에 조선 제일검이란 얘기를 들었고 예. 피의자들이 한동훈 그 검사한테 가면은 웃으면서 탈탈 털린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곤 했었습니다. 예.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 나경원 그 후보가 왜 당권 대권 나가면 결국은 대권에 나갈 사람이 왜 나오느냐. 오히려 내가 나가면은 당 대표에 집중하지. 오히려 대권을 하기 위해서는 밀어드리겠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에 대해서 같이 나와주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나경원 후보를 좀 더 올려주는 듯한 그런 얘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그 전략은 뭐냐면 1등 전략으로서 만에 하나 본인이 이제 그 과반수를 1차에 득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선에 갔을 때 나경원 후보를 끌어안으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유화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예.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보다는 오히려 나경원 후보님 당신도 대선 후보가 아닙니까? 라고 올려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에서 나경원 후보를 잠재적 우호 세력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한동훈 후보는 그럼 대선 출마는 지금 뭐 거의 공식화한 건가요? 어떻게 봐야 실질적으로 됩니까? 지금 예. 본인으로서는 그 정도의 어떤 그 비판은 감수하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 정도의 비판을 감수 안 하면 아예 나오지도 않았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뭐 원내도 아니고 지금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원내의 어떻게 보면은 대표여야만이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과 싸울 수 있다. 이런 드라이브를 거는데 예. 결국 그것에 대한 그 한동훈 후보의 어떤 나름대로의 대책은 뭐냐면은 대선 후보기 때문에 예. 대선 후보로서의 역량을 가지고 나는 싸우겠다. 이런 취지가 담겨 있어서 이런 논쟁은 사실은 뭐 결국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 이번 어떤 그 7.23 어떤 그 전당대회요? 당권 예. 이 선거의 전략이 사실상 다음 대선의 후보를 정하는 그런 어떤 프레임을 정해주는 그런 언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경원 끌어안 게 전략이 아닐까 이런 분석도 해주셨는데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희룡 후보랑 한동훈 후보는 뭐 루비콘강 건넜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나경원 후보는 어디쯤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지금 토론회라든지 메시지를 보면 예. 딱 정확하게 그냥 루틴한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는 게 나경원 후보입니다. 아. 가장 그냥 그 평이하죠. 예. 그러니까 그 공격할 만한 수준에서의 공격하고 나온 이슈에 대해서 묻고 답하고
그러나 나경원 후보가 지키는 것들은 인신공격성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감정의 선을 지킨다는 건 제가 초창기에 구도를 보고 나경원 후보가 원희룡 장관의 출격을 보고 나서 이거는 거의 원판장을 맞았다. 연판장이 아니라. 예.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올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을 때 저는 나경원 후보가 길게 생각하고 출마를 했다고 봅니다. 전당대회. 그리고 결국에는 친윤들한테 복수를 꿈꾸지 않을까. 막판에 가서. 연판장의 기억이 아직 가슴에 있는 겁니까? 저는 예. 이 보통 이런 속담이 있죠. 군자는 복수를 10년 잃지 않는다. 뭐 군자라고는 얘기는 예. 않겠지만 정치인들이 그만큼 그 뒤끝보다는 그런 뒤에 대한 어떤 담아놓는 것들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이번에 나경원 후보 자체가 끝까지 뛰어서 본인이 2등을 해서 결선까지 간다면 최고일 것이고 안 그렇고 본인이 결선에서의 희생양이 된다면 한동훈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본인의 정치적인 활로를 모세가 예. 양수 겸장을 가지고 출마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나경원 후보 자체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영리하게 들어갔다고 봐요. 결국에는 나경원 후보만 잡아오면 원희룡 후보가 어떤 수를 쓰더라도 어떻게 어떤 전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력 자체가 나경원 후보가 빠져버린 원희룡 후보는 예. 없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용산에서 출격시킨 원희룡 후보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마지막에 어떤 공격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아까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한동훈 후보는 결국에는 용산을 함락시키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가치감으로써 공생관계인 본인을 살리기 위한 지금 모든 걸 던진 전당대회다. 좀 그렇게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지금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게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돼도 쫓겨날 거다. 이준석처럼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 네.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제로라고 보는 것이죠. 제로요? 그러니까 네. 이준석 대표와 한동훈 그 당시 대표와 한동훈 지금 후보는 대표가 된다면 결국에는 캐비넷은 무게차이죠. 이준석 전 대표는 고작 가지고 있는 캐비넷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후보가 돼서 후보 시절에 같이 다니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개인적인 사적 자리, 그다음에 당무를 하면서의 후보를 만드는 그 정도의 캐비넷이라면 한동훈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과 20년을 같이 지내면서 국정의 법무부 장관까지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김건희 여사와도 정말 친하죠. 카톡을 332차례나 할 만큼 막역했던 형수였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정말 작정하고 마음먹고 모든 걸 공개한다면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벼텨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를 건드는 것들은 지금 현재 전당대회는 이 수준 이상 이하도 안 될 겁니다. 결국에는 여론을 나쁘게 함으로써 말하자면 무릎을 꿇게 하려는 것이지 당시에 결정적인 무슨 한 방을 통해서 한동훈 후보를 죽일 수 있다? 그거는 같이 죽자는 소리라서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되면 결국에는 용산과 한동훈 후보 간에 좀 나름 겉으로는 팽팽한 긴장관계 속에서 주도권이 한동훈 후보한테 이제 대표가 되는 대표에게 넘겨갈 공산이 크다. 그렇게 예. 추측이 됩니다. 캐비넷의 무게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너무 오래 깊게 알아온 사이기 때문에 공생관계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에 동의하십니까? 결국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왜 한동훈 후보에게 여전히 어떻게 보면 기대를 걸고 있느냐. 그 부분은 대선 후보로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싸워낼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구이냐 이 점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지 지금으로서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될 경우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울 것인가 여부 이 부분에 오히려 포커스가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지난 총선 과정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법무장관에서 소환했는 것처럼 예. 당원들이 2차적으로 지금 보면 상당수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대표로 소환하는 그런 흐름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러고 나서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만 지금 1차적인 당면 과제로서는 누가 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그 정도의 포커스가 있다 보니까 예. 그 정도에 해당하는 어떤 전투력을 가진 사람은 지금 4명 후보 중에 한동훈이 더 낫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여전히 대통령은 윤석열입니다. 아무리 뭐라 한다 하더라도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전국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과 일방적으로 싸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미래의 권력과 현재의 권력이 약간의 갈등은 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지 못하면서 한동훈 그 후보가 그 당권을 잡는다고 해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는 점을 보면은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의제의 하려고 하는 그런 프레임에 넘어갈 이유는 국민의힘은 없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이번 한 주 동안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도 이제 다음 달에 전당대회를 하는데요. 다음 주제 보여주시죠.
민영배 의원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도 엄청 재미있는 포인트가 많다. 흥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재미있는 포인트가 뭘까요? 민영배 의원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거꾸로 딴소리를 많이 하는, 그리고 이 당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는 이런 분들이 나왔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언론이나 여당에서. 콩가루 집안이라 하고 분열상 뭐 이렇게 또 공격을 했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공격하기 위한 언어일 뿐이지 미안하지만 타격감이 1도 없는, 의미 없는 얘기예요. 그냥 괜히 떠드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네. 그러면 명심 경쟁이니 뭐 일극체전이 하는 얘기를 거꾸로 돌려서 그러면 여기서 분열상을 보이면 누가 좋아합니까? 이거는 특히 여당에서 그냥 보수 언론과 여당에서 민주당 공격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재미없다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예. 저희들 그 최고위원 경쟁이나 당대표 경쟁이 재미있는 포인트가 꽤 많아요. 아, 그래요? 네, 포인트 예를 들면요. 하나만. 예. 예를 들면요. 지난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세 분이 나왔는데 네. 77.77%를 얻었잖아요. 네. 지난번보다 더 나올까 덜 나올까 이것도 되게 재밌는 포인트고. 알겠습니다. 네. 민영배 의원이 지적한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 네. 두 분은 재미있는지 재미없는지 좀 말씀이 개인적인 재밌네요. 말씀이 재밌습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기준점이라는 게 다르겠죠. 재미의 포인트는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혼자 나왔을 때보다는 재밌겠죠. 그래도 뭐 아무리 좀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의 대세론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두 명이 나와서 메시지를 내니까 혼자 나왔을 때보다는 재밌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민영배 의원이 얘기한 대로 77.7% 저거를 덜 나올 거 더 나올 거 저 재미를 국민들이 과연 재밌어 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변화 있는 모습들과 변화 있는 메시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추대론과 연임, 그다음에 어대명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흔들리는 부분들을 관전할 때 재밌지 77.7이냐 80이냐 아니면 75.2냐 이건 재밌는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더 이 전당대회를 재미없게 만드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면 뭐 하는 거야? 지금 억지 재미 하는 거야? 노재미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엔 재미라는 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상황들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은 그 각 후보들이거든요. 최고위원 경쟁자들 8명으로 지금 추려졌으니까 그분들이 정말 이재명 대표에게만 잘 보이려고 이재명의 지킴이다. 이재명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를 뽑아달라. 이런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를 향한 여러 가지 뭐라 하죠? 친명 노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뭐 김재수 후보는 오늘 무슨 재롱장치라고 얘기를 했던데 그거는 좀 과하고 그런 양상이 되지 않도록 정말 메시지를 다양성을 그 후보들이 내세운다면 민주당의 전당대회도 나름대로 볼만할 것인데 지금같이 이재명 대표에게 줄을 서서 그리고 강성지 지지층에게 표를 얻으려고 하면 재미는 당연히 있을 수 없다라고 좀 평가가 어쨌든 됩니다. 민영배 의원은 되게 재밌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건데 제가 오늘 인터뷰하면서 느낀 건 민주당도 재미없다는 그런 비판에는 좀 신경을 쓰는 모양새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초복인데 우리가 삼계탕 먹으러 가지 깍두기 먹으러 갑니까? 결국 어떤 우리가 뭘 했을 때에는 식당에 갔을 때도 메인 디시 주찬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주찬은 딱 결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옆에서 깍두기가 맛있네, 김치가 맛있네, 콩자반이 맛있네. 지금 그게 부수적인 걸 가지고 최고위원 걸 가지고 재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약간 코미디스럽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아니 당대표도 재밌다고 하시니까. 그러면서 저는 만약에 그러려고 하면은 오히려 찬반 투표를 해서 뭐냐 또냐 이렇게 하시지 왜 그 77.7%가 맞느냐 아니면 80%가 맞느냐 이런 얘기하는 자체가 본인 스스로들도 이런 지금 현재의 구도 자체가 국민들 보기에 명구스럽다라는 얘기를 지금 웅변하는 것 같고 더불어서 저는 오늘 알았습니다. 민영배 의원님 정말 찐명 중에 찐명이 되려고 한다라는 찐명 호소인이 되려고 하는 모습을 봤는데 저러한 모습 자체가 국민으로부터 유리되는 그런 모습 한마디로 민주당이 갈라파고스와 정당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어떤 방송에서 코미디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민영배 참고로 민영배 의원은 호소인이 아니라 찐명이 맞습니다. 그걸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호소인이 아니고 찐명은 맞다. 찐명입니다. 참고로 민영배 의원은 지금 최고위원 경선에서 본선 티켓을 따냈고요.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최고위원이 될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당대표 경선 재미있어질 확실한 포인트는 김두관 후보의 선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견 발표 전에 당 투표하는 게 말이 되냐, 당원 투표 시점이 맞지 않는다라고 이의 제기를 했던데요. 이게 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은 조금 예. 당에서 받아들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이유 있는 이의제기입니다. 원래는 안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논리죠. 예. 뭔가 이 투표를 하기 전에 투표라는 게 보통 어떤 의견들을 듣는다거나 그 후보자들의 여러 가지 신상들을 파악하고 나서 투표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그걸 듣기 전에 투표가 시작돼 버려요. 그러면 이거는 투표의 방식이 선호가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수정을 하거나 뭐 아니면은 뭐 행정적인 결정이 잘못된 걸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부분에서 당에서 검토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아무리 이 전당대회 자체가 어떻게 그냥 한쪽으로 치우쳐서 간다 하더라도 최소한 절차적인 부분에 흥결이 있었을 시에는 민주당이 전통 민주당 야당 예.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당으로서의 흠결이 나타나지 않도록 김두관 후보의 지적은 올바르다 평가가 예. 되고요. 저는 김두관 후보의 메시지들을 보면서 선명합니다. 결국에는 민주당 자체가 그냥 한 사람에게 어떤 줄을 서고 일극으로 가는 부분들이 이거는 민주당의 모습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지도 체제에 조금이라도 비판하거나 쓴소리를 하는 사람은 배제되고 말하자면 공적이 되는 이런 것들이 과연 민주당의 모습인가라는 게 지금 김두관 후보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당원과 민심 속에서 녹아내린다면 정말 민영배 의원처럼 77.7이 아니라 다른 포인트에서 재미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지금 민주당 지도부 최고위원에 도전한 많은 후보들이 한결같이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주제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영부인이라 정치화된 것이다. 영부인이 아니었다면 명품백 수수 의혹 각하 처분됐을 것이다. 김건희 여사의 법률 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를 자청해서 이런 내용을 밝혔거든요. 어떤 걸 주장하고 싶은 걸까요? 결국 이 사안과 관련해서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결과는 결국 문제가 됐던 것이 이른바 어떻게 보면은 그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가 이와 같이 어떤 물품을 받은 것은 형사적인 문제에서 봤을 때에 처벌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각하해야 된다. 한마디로 형사적으로 검찰에 고소 고발을 했다 한다 하더라도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죄형 법정주의에 비춰봤을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문제받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검찰 고발을 하지 않았다. 그 논리 아닙니까? 결국 그 김건희 여사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이 아닌 변호인으로서 사건에 대한 법적 의견을 밝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영부인이기 때문에 정치화했다라는 그 사족이 결국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영부인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부인이기 때문에 쟁점화되는 것은 국민의 어떻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한 것인데 다만 지금 그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 측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법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사안이 법적으로 기소될 문제도 특검으로 가야 될 문제도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혔고 그 부분의 법적 측면에서는 사실은 변호인으로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검찰 소환 관련해서는 이런 사건에서 영부인을 소환하게 되면 부정적인 선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최재우 변호사가 밝혔습니다. 물론 개인의 의견임을 전제로 하긴 했지만 김건희 여사의 법률 대리인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생각을 여기서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또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충분히 다 담겨져 있죠. 그다음에 최지우 변호사는요. 대통령실의 행정관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제 법률가로서의 변호사가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들이 충분히 녹아내린 변호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첫 번째 여기서 알 수 있었던 것은 김건희 여사는요. 지금 김건희 여사의 문자 파동이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나와서 사과를 하네 안 하네 진정성이 있네 없네 했지만 결과적으로 수사 소환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사과를 안 하려고 했던 거다라고 저는 추측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검찰은 왜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이라고 해서 법 앞에 평등하지 않죠? 특권인가요? 영부인이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어떤 법률상에 있나요? 왜냐하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대표 부부를 소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통상 절차라고 했습니다. 이게 죄가 있든 없든 간에
나와서 조사를 하고 그 부분을 털건 털고 불기소 기소 처분을 하는데 그러면 통상 절차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대한민국의 정의임에도 불구하고 영부인이니까 소환하는 건 선례를 남긴다. 이건 스스로를 이 김건희 여사를 특권층으로 구분해서 보호하겠다는 그런 발언밖에 안 된다. 좀 그런 말씀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지만 이런 법률 대리인의 이제 인터뷰 내용이 이제 나온 상황이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금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이 사건 매듭 짓겠다고 했잖아요. 소환 여부를 놓고 좀 고심은 깊어질 것 같은데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 이른바 명품 파우치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예. 죄가 안 되는데 나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만에 하나 법률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에 범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수사기란 안 부른 게 맞고 이른바 불문 종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거꾸로 그 서 단장님 같은 경우에도 고소를 받았는데 택도 없는 고소를 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출석해서 어떤 소명할 것이 아니고 그 사안에 대해서는 불문 종결하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다만 이 사안을 민주당이 정치화, 쟁점화하고 있기 때문에 예. 출석 여부가 문제되지만 죄형 법정주의란 측면 그리고 피의자 보호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적어도 이 사안과 관련해서 김영란법은 법적으로 죄형 법정주의상 죄가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출석해라.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다만 하나 문제되는 것이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1심, 2심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공소권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때 다른 사건으로 소환하는 것은 변론으로 이 김영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소환할 것이 아니고 이 사안에서 종결하는 것이 저는 법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저는 최 변호사님 말이에요. 이 말은 시청자들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이건 궤변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고발을 했는데 고발인들을 왜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나서 피고발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사를 안 하죠? 그럼 아예 다 안 해야죠. 형평성에 맞나요? 뭐 최재형 목사나 서울서리 백은종 대표는 하천민이라서 소환해서 조사하고 영부인은 뭐 고위층이고 뭐냐면 특권층이라서 조사를 안 하고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게 법인가요? 그게 아니고 윤석열 법대로 정부의 하기 법인지. 때문에 그렇게 그게 소환하고 하는 법대로예요? 겁니다. 본인이 고발했기 때문에 나와서 조사를 그게 받아야 되는 바로 것이죠. 윤석열 정부의 현 검찰의 주소다. 그런 그게 말씀 민주당의 드리고 잘못된 싶습니다. 법적 논리인 것이죠. 죄형 법정주의에 현저히 어긋나는 논리인 것이죠. 예. 어쨌든 두 분이 지금 얘기해 주신 게 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듣고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또 개인적인 입장이 다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저런 부분 때문에 이제 검찰 입장에서도 조사를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좀 추후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